시민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입니다. 드디어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새참 같은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참여하는 팟캐스트 참팟이라는 좋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 8번째 팟캐스트인데요. 참팟 기념으로 우리 이나대 로스쿨의 이경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예, 항상 함께 해주시는 칼 폴라니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참여연대에서 평화운동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박정은 협동사무처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우렁차고 싶습니다. 저는. 예. 아, 그렇군요. 예, 다 같이 우렁차게 서로도 인사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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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경주 교수님 이나대 로스쿨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그 인하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전공은 헌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특히 뭐 평화주의 뭐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고요. 지금 예. 현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주제는 오늘이 8월 12일 녹음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 70주년이잖아요. 예. 근데 이 광복 70주년이라는 것은 일본의 패전 70주년, 온폭투하 70주년이기도 하는데 예. 이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일본의 위험한 질주라는 주제입니다. 뭐 다들 고민 많고 관심 많은 주제이신데 일단 교수님께서 일본의 반전 반핵 행사를 다녀오신 그 행사 참관기 그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안진걸 씨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 올해가 이제 70주년입니다. 70주년.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해방 70주년인데 또 일본으로서는 이제 패전 70주년이고 특히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쪽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피폭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금지하자. 다시는 이런 그 원자폭탄의 폐해를 입지 말자 뭐 그런 의미에서 1955년부터 이제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70주년이다 보니까 뭐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이 많았고 뭐 참여자들도 많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예 그 단도직 들어가서 아베 정권이 아주 위험한 행보를 하고 예. 평화헌법을 아예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연일 지금 우리 한국 언론에는 그 일본의 시민사회나 일본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다. 예, 예. 일본의 양심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예전과 달리 이 다른 현상들이 몇 가지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 정치권에서 폭주를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하는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저항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몇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이 나타난 게 첫 번째로 이제 애들을 키우는 젊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애들을 끌고 국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시위를 한다랄지. 예. 그래서 어제 지금 그 일본에서 뭐 일본 평화헌법을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자 뭐 그런 주장을 한 그런 실제 애엄마가 이제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 뭐 이 동아시아 무슨 포럼인가 뭐 거기 행사에 참가할 겁니다. 아, 동아시아 포럼에. 예. 한국에도 교수님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그 일본 평화헌법 구조 이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한국 시민의 모임도 있던데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초대로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내일 아마 대한상공회의소 거기서 아마 성대하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전직 그 총리인 그 하토야마 유키호 뭐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행사가 내일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몇 안 되는 야당 집권 시절에 그 총리 그렇죠. 하토야마 총리 그렇죠. 예.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사회당이 한 번 무라야마 총리, 그다음 민주당이 한 번 하토야마 총리가 이런 한 짧게 몇 분 있었죠. 최근에 그 칸 나오토 총리가 마지막이죠. 그 민주당이 그 집권해가지고 생활정치 돌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 국제에는 참여연대가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국제입니다. 동아시아 포럼. 박정은 협동처장이 동아시아 포럼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내일 있는 거는 내일 이제 하토야마 총리를 초청하는 포함해서 독일, 뭐 중국의 유명 인사들 초청하는 행사고요. 그래서 내일 서울에서 있을 거고 제가
도쿄에서 진행하는 그 동아시아 포럼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있나요? 예. 갔다 오셨나요? 아니, 내일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동아시아 포럼이 열리고 도쿄에서도 열리고. 네, 도쿄에서는 도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평화단체, 인권단체,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일본 단체들이 전후 70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베 총리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적극적 평화주의, 그러니까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여러 현안들이 있죠. 그래서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미군 기지 문제, 그리고 이제 헌법 해석 개헌 포함해서 안전보장 문제 등등 여러 분야에 대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안부 문제 촛불 집회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행사장에는 일본 극우 집단들이 에어 쌀 거다 이런 지금 예고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박찬엽 또 그냥 무사히 다녀오셔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복 10주년 전후에서 한국, 일본 특히 동아시아 전역에서 평화 행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경주 님 하나만 더 헌법학자시니까 이번에 일본 헌법이 이제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개헌이 된 거로 잘못하는 분도 있으신데 자꾸는 하나도 안 고쳤죠? 그렇죠. 헌법 자체는 이제 자꾸를 안 고치고 또 고치기 힘드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해석을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약간 좀 변태적으로 이렇게 그 헌법을 왜곡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11개 법을 가지고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중의원에서. 그래서 참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게. 근데 아마 이 고의적으로 뭐 그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헌법학 하시니까 헌법 이론의 해석 개헌이라는 게 있나요? 뭐 해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일본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긴 한데요. 이런 해석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말하자면 일본의 사회운동이 나름의 저항력은 가지고 있고 그러나 정부가 이거를 명문의 개헌을 하기까지는 좀 힘이 조금 부족했던 이런 뭐 유착 상태에서 나온 뭐 특수한 뭐 용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평화법 구조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해석을 바꿔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일종의 예전에 한국에서 관습헌법이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11개 그 안보 관련 법제가 중의원에서 통과를 됐고 그다음에 이제 2달 이내에 대략 한 9월 정도에 이제 참의원에 붙여질 참의원에 의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들은 미군의 활동을 이제 그 자위대가 후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처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당장 두 나라가 전방에서 싸우는 뭐 이런 형태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후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전방에서 전투행위하고 유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안진걸 처장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안진걸 처장을 도와주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그 근거지를 없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방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쟁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침략을 받게 되면 침략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전쟁으로 가는 길 목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법안들이 제일 문제점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예정하고 있는 뭐 유사시 사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한반도의 유사시 사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군 함정이 북한을 경계하고 있을 때 일본의 자위대들이 이제 호위를 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미사일 발사에 징후가 있으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랄지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때 병참 기지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것인데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이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그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좀 우려스러운 사태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평화운동 하시니까 말씀도 너무 평화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걱정되는 건데 전쟁이나 그렇죠. 격렬하게 반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예전과 달리 이 평범한 주부들이 나선 것과 예. 동시에 학생들도 좀 이번에 굉장히 전면에 나섰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달리 일본의 학생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뭐랄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많을 때는 한꺼번에 막 한 2만 명씩 대학생들이 모여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주최하는 조직은 뭐냐면 예전처럼 뭐 사회당이니 무슨 뭐 공산당이니 뭐 예. 이런 청년 조직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우리 SNS 같은 걸 통해서 예. 그냥 무정형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오. 그 단체 이름이 이제 쉴즈라고 하는데, 쉴즈. 예, 제가 좀 영어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Student 예. Emergency Action for 오. Liberal Democracy.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들의 긴급 행동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과거의 사회 운동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뭐 안보 관련 법 위헌 반대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을 내걸었다면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아베 수상 사고 쳤네요. 법안 통과할 때 사례로 든 것들이 엉망이네요. 그다음에 뭐 닥치고 뭐 법안 폐지 뭐 이런 식의 슬로건들이 오, 재밌네요. 굉장히 많이 이제 예. 반향을 일으키고 한국에서 배운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지만 고등학생들이 지난주에는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예. 국회에 모였어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다른 점이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이제 언론이 이걸 보도를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대학생들이 한 2만 명이 국회 주변에 모인다. 고등학생 3천 명이 모인다.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네. 특히 이제 뭐 NHK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BBC와 더불어서 뭐 세계적인 공영방송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뭐 거의 우리 80년대 무슨 땡전 뉴스 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현안들이 그 헤드라인이나 스타트 뉴스에 나오지 않고 거의 이제 무시되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난 7월 16일에 중의원에서 이 안보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뉴스나 그 주요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더란 말이죠. 물론 이제 뭐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 그다음에 아사히 계열의 일부 텔레비에서는 뭐 보도가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나 사회운동들은 굉장히 어느 때보다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매스컴들이나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들은 매우 미미한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진짜 이야기할 게 많네요. 저 일본의 학생운동, 예.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부흥했다고 들었는데 몇십 년 잠잠했는데 재밌게 부흥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일인 것 같고 또 일본의 언론, 한국 언론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거의 이제 그 정권 아예 그 아사히 신문 말고 NHK는 뭐 아베 무슨 행동대장들이 막 이상한 발언해갖고도 문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쯤에서 우리 나름 일본 전문가이신 정태인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인 선생님 70년대부터 일본어 서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네, 노유진의 출연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니 그 전에도 제가 알고 있어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 일본 집권층이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50년대부터 했어요. 근데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예. 뭐가 달라졌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미국이 달라진 거라고 봐요. 일본이 70년대 80년대에 저편에서 넘버원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 대국으로 이제 미국을 위협할 정도라고 그때 평가를 받았는데도 그때는 못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번에는 은근히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건 중국하고 관계입니다. 중국하고 관계에서 근데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일본도 어렵지만 20년 동안 어렵지만 일본은 이걸 통해서 이른바 보통 국가가 되고 독일은 왜 다 하는데 우린 못해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선에서 일본을 이제 앞세우고 일본이 특히 이제 MD라든가 그 사드에 이 돈을 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기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은근히 뒤를 봐주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라고 봐요. 네. 굉장히 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교수님. 또 이런 그 일본의 어떤 뭐 군사화 이런 그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 동북아에 있어서 군사적인 영향력들이 쇠퇴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일본을 다시 불러일으키 세우는 뭐 이런 과정인 것 같고요. 뭐 일본으로서도 이게 별로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좀 군사 대국화하고 싶은데 미국의 견제하에서 그동안 하고 있지 못하다가 편승해서 이제 이 흐름을 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언젠가는 뭐 일본하고 미국이 갈등을 빚을 수는 있겠지만 뭐 상당한 부분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편승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은 여기에 침묵하거나 여기 편승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큰 지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보 관련 법제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게 당장은 한반도와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뭐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이라는 어떤 큰 밑그림 하에서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역시 또 미국이 굉장히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이신데 뭐 그가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박근혜 뭐 겉으로는 뭐 일본에 대해서 뭔가 막 그 비판적 멘트를 날리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미일 이 군사동맹 강화라든 일본의 어떤 우경화 군국주의와 조치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역사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 그다음에 국방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뭐 침묵 또는 용인 뭐 이런 좀 이중적인 태도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참에 생각해보면 지금 일본이 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가? 사실은 아까 정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55년도에 자민당이 창당 이래로 계속 추진해왔던 그런 문제였는데 이게 다양한 차원에서 얘기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아시아 역학구조에서 얘기할 게 있고 한국과 정치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민주당이 잠깐 집권했다, 90년대도 집권했다가 최근에도 집권했다가 오래 못 가고 계속 자민당 독주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정치사가 한국이랑 너무나 유사하고 유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보면 저희가 동병상련이다 싶을 정도로 아까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은 언론에서 받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 아까 미국 문제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오래 전으로 진짜 7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왜 피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원폭을 투하한 나라인데 지금에 와서 아주 가장 강력한 동맹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는가. 대표적인 사례 제가 여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하와이 간 적이 있어요. 하와이에 그 메모리얼이 있거든요. 그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일본을 비판하고 자유롭고 이 아름다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공습을 했다. 일본이 아주 나쁜 일본이다. 그래서 우리 피해는 매우 끔찍한 거였고 지금도 그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배에서 기름이 올라오게 만들어놨어요. 기억하자. 얘들 이 침몰당한 배에서 지금도 기름이 뚝뚝뚝뚝 올라오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가 이걸 기억하자. 근데 제가 히로시마를 갔는데 히로시마 똑같거든요. 히로시마에 이제 평화박물관 가면은 어느 찰나란 아침 햇살 참 좋은 날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그래서 히로시마는 한 20만 명 그때 이제 사망을 하고 나가사키 14만 명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서로는 각각은 다 피해자로 그리고 상대방은 가해자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과 이제 10년 전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동맹으로 가 있는 거죠. 이미 미일 관계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나. 일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미국한테 있어서 아시아에서 영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럽에서 영국이 어떤 특정 국가가 패권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 견제해주는 동맹으로서 영국의 역할이 있다. 그러면 아시아에는 그게 바로 일본이다.
근데 일본은 서양을 제외하고는 가장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는. 그런 나라가 진주만 공습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크게 일망타진했으나 저대로 두면은 동아시아에서는 당시 소련이 패권을 장악할 거다. 그걸 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마 이제 50년, 60년 진행되면서 한국 전쟁도 거치고 일본의 경제적 부흥도 있으면서 관계는 굉장히 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아까 그 한 50년 그냥 지났는데 물론 자민당 계속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거 미국이 만든 헌법이지 우리가 만든 헌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왜 지금인가 생각해 보면 중국이다. 그거는 중국을 다시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충분히 그 돈을 댈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 견제하는 그 역할을 담당할 의지가 있다. 그것이 지금 아베 정부하에서 이런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전태일 소장님.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당 하면서 그때 이제 일본에 대한 전략이 확 바뀌잖아요. 미국이 사실 이제 일본을 석기시대로 돌린다 그러다가 확 바뀌면서 일본 경제 확 살아난 거는 6.25였어요. 6.25에 이제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어쩌면 이 사람 일본의 지배 계층에는 남북한에서 뭔가가 터져서 지금 20년째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도 되고 그동안 미국한테 그야말로 이제 전 민족적으로 미국에 대한 뭐 이런 경외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대등한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지배계급한테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시민운동 얘기를 하셨지만 그 시민운동이 중요한데 이제 뭡니까 TPP나 또는 협동조합 때문에 가보면 너무 늙었어요. 이 운동이. 지금 아까 그 주부하고 청년들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뜨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번 확 바뀌는 그 계기가 됐는데 일본도 그쪽이 다시 한번 이제 시민운동이 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박지원 협동처장과 정태인 소장께서 아주 잘 정해 주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른바 냉전 한복판에서 미국이 일본이 아시아에서 필요했던 거고 사실상 그래서 전후 청산도 안 하고 일본을 비정상적 키운 계기를 제공했고 지금은 이른바 미중 신냉전 또 아시아에서의 어떤 아시아나 세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럽의 영국처럼 아시아 일본을 미국이 필요로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군국주의를 부추기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한반도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세계 그런 지배 전략, 패권 전략, 미국 또는 소련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휘둘리게 생겼는데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사실은 6.25 때 북한의 완전한 오판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문제는 우리 쪽이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약한 고리죠. 일본의 지배층이나 미국에서 보면 이걸 잘 이용하면 계속 이 전선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대치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걸 풀어버리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경 교수님.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 안보 관련 법제가 중요한 통과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우려도 들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특히 우리의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의 개선 이것이 결국은 일본의 군사화 또 우경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이제 군사화 또는 우경화가 과거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해외에 자본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이 자본들을 어떻게 이제 보호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군사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렸다면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외제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그다음에 내재적으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금의 정치권이
그 좀 확신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민당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서 뭔가 군사적인 스탠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제 뭐 이 군사화냐로 갔다가 조금 후퇴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역사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확신범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더 오히려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 문제, 담화 문제 이런 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이제 기시라는 수상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전범이었어요. 전범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해금이 되어서 정치권에 복귀를 했는데, 전후에 일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치적인 조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요시다류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 또 하나는 기시류의 정치적인 흐름인데요. 요시다류의 정치적인 흐름은 뭐냐면, 패전 후의 어떤 체제나 이 세계 질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본이 이제 뭐 경무장하의 평화 국가로 가는, 그다음에 그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뭐 발전의 추구, 뭐 이런 흐름이었고, 이러한 흐름 범위 내에서 이제 다소 우경화됐다가 멈췄다가 이러한 흐름이었는데, 지금의 또 다른 흐름은 뭐냐면, 기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패전 후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지, 자기들이 이제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경 재판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재판의 뭐 일방적인 재판이었다고 하는 이런 겁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일본의 경제가 2000년 들어서 이렇게 침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조직적인 그 우경화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회의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회장은 전 이제 대법관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200여 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특히 이번에 아베 정권의 그 강요들은 3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 일본 회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뭐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후의 질서의 패전 이후에 뭐 연합군에 의해서 형성된 이런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안보 관련 법제의 문제,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근본적이고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그 이제 전쟁 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만약에 그 일본의 전쟁 책임이 확실히 청산되고 무너졌다면 일본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시도 그렇고 그렇죠. 천황제도 그렇고 사실 메가더가 다 봐준 거죠. 교수님,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한가요? 당시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상 일본의, 독일은 철저히 전후 청산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일본은 그걸 사실상 안 해버리면서 일본이 이렇게 다시 군국주의화되고 재무장하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많이들 하시던데,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이 반파시즘의 입장에서 이제 군국주의와 싸웠던 뭐 연합군의 최선봉에 있었다. 뭐 그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 세계 질서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니셔티브를 지면서 그 다스려 나갈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후 일본에서 민주주의를 조장하고 추구했던 이제 미국의 모습은 그런 전자의 모습이죠. 이제 반파시즘에 선봉했었던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뭐 팍스 아메리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미국 질서를 추구했던 건데, 이 일본에 있어서 전후 문제는 결국은 이 후자의 측면들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부나 미국의 이제 국방성을 중심으로 한 그 이 미국 내 세력들은 결국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헤게모니를 쥐는 데 있어서 일본을 어떻게 위치 지을 건가, 이 관점에서 전후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메이지 헌법하에서 이제 전쟁 책임을 천황이 분명히 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황을 살려둔 채로
이제 전후의 질서를 재편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은 이제 그렇게 했는가? 말하자면 절대군주를 이제 상징천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건데, 그 2차 세계전 끝 무렵에 미군이 제일 이제 맞닥뜨린 문제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지독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판이랄지 오키나와랄지 이오지마랄지 이런 데서 일본하고 이제 본토 결전을 앞서서 이제 섬들을 공략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민관 일체가 돼서 뭔가 그 저항하는 것 같고, 옥세하죠, 옥세. 뭐 심지어 우리 뭐 신혼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그 사이판이나 이런 데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단 말이죠. 이번에 그 8월달 70주년 관련해서 이제 그 NHK 다큐멘터리에서 뭐가 흘러나갔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가 하는 것을 미군이 미국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영화에 그 만세 언절벽에서 2살 난 어린애를 그 안고 있던 그 엄마가 애를 절벽에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리는 이런 이런 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의해서 자신들이 전쟁을 패전한 걸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옥새버린 그런 아이하고 엄마가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항복을 시키지? 그런데 천황이 포츠담 선언을 이제 수락을 하면서 방송 한마디를 하니까 그 250만에 이르는 군인들이 일제히 총을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비군사화 시키는 데 있어서 천황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점령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보면 천황을 전범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군사적인 지배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이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상징 천황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의미의 그것들이 이제 사실 오늘날의 어떤 뭐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지 못한 상태로 오고, 그것이 계속 이제 역사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과정을 저도 뭐 매번 듣지만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히로히토 왕이 살아남게 되고 일본은 지금도 사실 상징천황이라고 하지만은 교수님께서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왕의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 생활세계에도 압도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많아요. 저는 일본 동전이나 심지어 일본 공문서 보면 북한이 주체력 쓰는 것처럼 여기는 천황력을 쓰잖아요. 일왕력을. 이런 거 뭐 무섭더라고요. 정태인 소장님 어떠세요? 뭐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일왕을 중심으로 뭔가를 결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이 일본 평화운동가들도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고 그렇다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각국의 지배 세력의 생각이 문제겠죠, 결국은. 우리나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들인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보면 사실은 일본의 그 지금의 지배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독도 문제라도 괜히 독도를 왜 가요, 대통령이. 또는 이 역사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게 삼국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를 이용해서 이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오래된 문제, 청산해야 될 문제, 정리해야 될 문제를 이용하고 있지, 실제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여기서 삼국은 중국, 일본, 한국을 다 하는 거죠. 미국 말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결속이라든가 또는 지금 정권을 쥔 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연장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 쪽이나 또는 일본의 대기업 그리고 지금의 집권 세력들은 사실은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국이 경제가 너무 크니까 여기와 바로 이 전면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국이 무서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옛날부터 있었던 달러 우선이나 핵 우선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쪽은 자기들의 현재 돈 쓸 데가 없거든요. 돈 많은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보통 국가화하면서 군사 전면에 나서겠다는 건데, 한국은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남북한 관계를 생각해도. 근데 우리 지배계급은 양쪽에서 경제적으로는 양쪽이 실리를 얻고, 그다음 대체로 미국과 일본 쪽에 선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잡혀져 있는 거고 그걸 벗어나는 행동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청와대에서 관찰한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그냥 미국 관료들이에요. 그 이상의 사고를 못해요.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자기랑 동일시하니까 당연히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소극적 또는 내심은 찬성할 수도 있잖아요. 미일 한 동맹으로 차라리 가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동시에 이 사람들 아주 재미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 딱 두 나라에 되잖아요. 어디하고 한국이죠.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여기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이제 이런 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그 이명박의 형이었던 이상득이 그 미국 대사를 당시 만나가지고 버시바우드에서 만나가지고 뼛속 깊숙이 우리는 친일 친미다 믿어라 이거 하나 하고 최근에 박근혜 동생 박근영이 거의 트럼프와 만사못하게 이야기해서 왜냐면 이게 생활세계나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친일을 했다가 아니라 뭔가 이 우리의 집권층들의 어떤 대외 인식이나 외교 관계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민낯이 드러난 면도 있잖아요, 교수님. 이런 저는 별로 다르지 않고 같았다. 대놓고. 지금 보면 왜 아베 담화가 논란이 되는가 아니면 미국 의회 가서 아베가 연설한 거나 미쓰비시사에서 미국한테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한국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사과하고 한국은 빠고. 그 모든 거에 다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다 민간인의 몫이었거든요. 지금 강제 노역했던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6.5 발굴하는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다 민간의 몫이었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 보면은 굉장히 일탈적인 발언 같지만 박근영 발언이나 이런 거 사실은 다르지 않았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지금 그게 지금 한일 관계 현 주소다 지금 한국 정부가 처해 있는 게. 저는 그러니까 박근영 해석이 그잖아요.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해줬다 그랬잖아요. 예, 교수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전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의미에서 굉장히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70년 관련해서 아베 담화가 굉장히 논란이 되잖아요. 뭐 그 격가지로 이제 뭐 박근영 씨 뭐 발언이랄지 이런 등등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베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화를 하는데 어떤 용어로서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할 것인가 이런데 너무 우리가 휘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어떤 단어를 쓰게 되면 뭐 진정한 사과고 또 어떤 단어가 빠지게 되면 뭐 이런 식의 논란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사람도 뭐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언제까지 사죄를 계속해야 되나 또 언제까지 일본 정부는 또 그 언급을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되는데 사실은 실체적인 문제는 그 사이에 어디론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박정은 처장이 얘기했듯이 뭐 위안부 문제랄지 뭐 강제징용 문제랄지 이런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좀 너무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베 씨가 노리고 있는 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70주년 담화와 관련돼서 뭐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고 또 우리가 그다지 뭐 전심전력을 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이제 아베 담화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뭐 침략이나 식민지라는 말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오고 있는데 70년 담화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테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안보 관련 법제 이것들을 이제 폐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과거사 위안부 문제랄지 또는 강제징용 문제랄지 일본 안보 관련 법제랄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해방 70주년, 일본의 패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좀 관심들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말, 패전이란 말, 식민지배, 침략 이런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너무 물론 그건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예. 그것도 빠질 것으로 이제 전망은 되고 있던데요, 교수님. 굉장히 애매한 형태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점이나 이런데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양국의 지배 계급이라 할까 정부는 적대적 공존이거든요. 이 문제가 역사적인 게 불거지면 내부는 굉장히 안정돼 버려요.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묻어져 버리는 거. 실체적으로는 친일 생각을 하면서 내용 이렇게 겉으로는 약간 적대적으로 공존한 적대적인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문제는 그냥 언제든지 들고 나오면 특히 일본과 관계된 걸 들고 나오면 한국 내부는 아주 조용해지는 그런 소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 두 개 갖고 있죠. 북한하고 저 일본 역사 문제나 이 문제하고 북한 문제 이걸 들고 나와서 내부 언제든지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구도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본다든가 전 세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문제는 완전히 묻혀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커지고 이런데 중국하고 미국이 대립하는데 우리가 미국의 앞에서 뭔가를 한다. 미국이 뜻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북한하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고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또 다시 한번 양대 패권 세력이 이용하기 딱 좋은 상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그리고 국제법학자 여러 정치학자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아베 담화 발표에 참고해달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마찬가지예요. 아베가 그동안 보였던 언동 때문에 그 담화의 내용이 그 기존의 무라야마 담화에 들어갔던 뭐 통절한 반성과 사죄 이런 용어가 들어가니 많이가 오히려 관심을 두게 만들었다. 너의 행동이. 사실 그게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었음에도 워낙 돌주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각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베 스스로 그 용어가 담화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사람들이 주목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일 전쟁도 그렇고 만주 사변부터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전범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일본 국민 스스로도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시각을 보더라도 국민 스스로가 이걸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 다른 나라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일본 국민들도 엄청 많은 희생을 당했던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쟁은 국제법적으로도 뭐 역사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깔끔하게 인정해라. 그것이 오히려 일본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걸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일본 지금 집권층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일본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평화행사. 너무 놀라는 게 패전이란 말 안 쓰죠. 공식적으로. 종전기념일이라고 하던데요. 8월 15일 날 행사 때 보니까요. 뭐 이제 단체마다 입장이 좀 다르죠. 일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이 끝났다는 좀 중립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근데 뭐 시민사회에서는 뭐 패전, 학계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도 패전이라는 말 안 쓸 것 같은데. 독일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패전 기념일 이렇게 쓰야 할 것 같아. 독일은 2차 세계도 패전이라고 쓰는데 일본은 종전이라 쓴다 이렇게 들었는데 뭐 그거는 다 확인해 보고 아무튼 그 히로히토 당시의 왕이 항복 이제 우리는 항복이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8월 15일 날 그 아침에. 항복이지. 근데 거기 보면 그 히로히토 왕이 당시 실제로 했던 육성 그래서 보면 항복이란 말이 안 나오고 짐이 종전하기로 했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종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자기들이 졌다라는 걸 제대로 인정도 안 하는 것부터가 문제지 않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유럽하고 아시아를 비교를 해보면 유럽이 그러니까 독일이 사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석탄 철강 공동체로 해서 이제 유럽 지금 EU 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미국이 그걸 도와준다고요. 왜냐하면 저기 바깥에 있었어요 소련이. 그러니까 소련에 대항하는 하나의 유럽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나토를 통해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집단이 됐는데 문제는 아시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는 중국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일본이 중국과 함께 뭐의 외부의 적에 대항하고 그걸 미국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동아시아는 한중일이 가장 중요한 나라들인데 바로 그게 이 자체의 내부의 적이 들어있는 게 말하자면 유럽 공동체 안에 소련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미국이 이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이제 일본이 편승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 동북아 위원회를 할 때는 동북아나 동아시아가 한 단위로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이 너무 많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 상상은 이래요.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고 뭐 이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동아시아에서. 그럴 때 일본과 한국과 아세안이 중립지대가 되면 이런 일본하고 미국이 이쪽이 잘 보여야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본이 미국에 붙어버리면 그 중립지대가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리고 이 아시아의 어떤 균형이라고 할까, 뭐 평화 번영 체제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일본 지배 집단은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평소에 궁금했던 거거든요. 한일 관계를 한국 정부는 어떻게 그 상정하고 있나. 그래서 동북아위원회 과거 노무현 정부를 대변하지는 않을 텐데 이러고 여쭤봐서 죄송한데 노무현 정부 때는 한일 관계를 어떤 관계 아까처럼 중립지대로 둘 수 있다고 정말 상상하셨던 건지. 그때 제 생각이 그랬고 처음 아이디어부터 거기서였기 때문에 그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었고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폴란드와 독일이 이제 화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들 문화 교류 뭐 이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외교 문제였고 이 백면 선생이 40대 초반에 백면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가 보니까 외교부와 국방부는 얘들은 미국 애들 같은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제 클러스터 전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동북아 허브 전략 비슷한 그쪽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일본의 정책이기도 했거든요. 청소년 포함해서 시민들 간의 교류를 확장하자. 그게 이제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일본의 정책이기도 했고 해외에 이제 ODA 국제개발원전을 많이 뿌리고 그리고 PK 활동 굉장히 활성화하고 그게 일본의 과거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보법제 통과 이제 참여안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정말 정책의 근간이 달라지는 거죠. ODA 같은 경우도 군사 원조 가능해지는 거고 PKO도 옛날에 무기 사용도 굉장히 제약이 많았는데 굉장히 완화된다는 거죠. 무기 수출도 예전에는 뭐 하지 말자라는 게 있었지만 그것도 다 열리고.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생각에는 노무현 하토야마라는 게 같이 있었다면 분명히 뭔가가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 가장 의문은 왜 일본에서 하토야마와 같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얘기하는 정권은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어떤 겁니까? 저희 하도요, 하도. 뭐 우리나라랑 뭐 사정이 비슷한 거죠. 사실 이제 하토야마 정부가 이제 연립 정권이고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키나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뭐 공약은 현외로 기지를 이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뭐 사이판이 되든 괌이 되든 뭐 어쨌든 뭐 그런 것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아마 그런 그 문제에 직면한 것 같아요. 외무성 내에 말하자면 친미적인 일본 사람이지만 뭐 미국 사람 못지않게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또는 오히려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토야마 수상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뭐 천안함 사건이 마침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구실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토야마 정부가 이제 단명하고 말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백면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굉장히 큰 구상을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분명히 하토야마나 노무현이나 외교 문제에 관해서 아마추어였다는 게 방향이 오를지 모르지만 그걸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관료들을 통제하고 그것들을 끌고 나가는 데 굉장히 약했다? 뭐 저는 솔직하게 저한테 무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재벌 양쪽 다 대기업 구조에다가 이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친미적 성향, 지식인조차도 친미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가운데서
어떤 동아시아의 평화구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시민들이 합의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게 또 이제 동아시아의 시민들 중국에는 아직 시민사회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예. 적어도 한중일의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상당히 방향이 일치하고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예.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좀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국을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군사적으로 미국 측에 이제 일방적으로 가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만약에 중국이 이제 충돌하거나 갈등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어프로치,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그 정태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 시작이 됐다면 동북아에 있어서는 뭔가 평화 또는 비핵화 뭐 이런 것이 화두가 된 뭐 동북아 공동체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좀 재미있는 흐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지난 6월달 올해 6월달에 이제 몽고의 울란바토르에서 그 몽골 정부의 그 알선으로 6자회담에 그 6개 국의 어떤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뭐 비핵화를 화두로 한 뭐 동북아 평화 공동체 뭐 이런 구상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앞으로 굉장히 좀 뭐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사회가 일정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공동체 논의의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훈 차장이 많이 아실 것 계실 것 같은데. 울란바토르 구상. 예. 거기 그래서 이태호 사무처장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참여연대에서도. 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그러니까 몽골 자체가 중국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준 유일한 단 하나의 국가로서 전 세계 어디 봐도 없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그런 위치를 갖고 동북아 이 북핵 6자회담의 구성원인 나라의 시민단체들 한번 같이 모여보자라는 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관건은 북측 참가였던 거죠. 근데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업적으로 북측에서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처음으로 미국까지 포함한 6개 나라의 민간단체들이 하나의 틀을 만든 거예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비핵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안보 논의, 우리로서는 평화 논의죠. 이거 시작해보자 해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울란바토르에서 행사할 때 북한에서도 왔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몽골까지 하면 거의 7자회담이네요. 몽골은 아까 알선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어쨌든 근데 몽골도 굉장히 아시아에 사실 우리가 그렇죠. 한중일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보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뭐 유사가 깊은 나라잖아요. 몽골에서 우리나라 인기가 좋아요. 네. 중국 애들 인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인기가 좋더라고. 저는 그 전에 몽골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의외로 재미있는 나라인 것이 몽골이 지금 6자 회담국 모두와 친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과도 관계가 있고. 좌파 집권당이잖아요. 과거의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 그다음에 미국, 한국, 일본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있고. 바다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얼마나 비슷하게 생긴 모르겠어요.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아갖고 한국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제 뭐 헬싱키 프로세스니 뭐니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알선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절묘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몽골이 의외로 그런 좀 절묘한 위치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자회담은 성사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의 육자회담, 우리 JTBC에 나오는 비정상회담처럼 그렇게 발전하면 그것이 아시아에서 평화의 어떤 흐름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1.5 트랙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민간도 아니고 완전 정부도 아닌 정부가 약간 개입을 하면서도 민간들이 그 이제 회담을 하고 특히 이제 뭐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뭐 완전한 시민사회 단체는 아닐 텐데 뭐 이제 관변 단체가 나오긴 할 텐데 뭐 거기를 통해서 뭐 역으로 뭐 좀 시민사회적인 영향력들이나 뭐 흐름들을 좀 전파를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5 트랙이라니까 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완전 민간뿐만 아니라 반에도 일부 영향을 끼친다니까. 결국은 사실 오늘 저는 정태인 선생님 이야기가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계속해서 어떤 북한이 미국과 북한이 일본과 거기다 북한하고 남한까지 으르렁거리면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화라든지 일본의 유사시 개입의 가능성만 더욱 커지는 그렇죠. 그렇다면 약한 거리죠. 예. 북미하고 북일 관계는 남쪽에서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북남 관계만큼 남북 관계만큼 한반도 평화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 없을 것 같아도 예. 제가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를 보면 실제로 미국이 함부로 못했거든요. 남북이 같이 움직여버리면 이걸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계속 이제 미국이 어떻게 지시사항만 따라가게 되면 진짜 이제 위험해지죠.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일본 시민하고 한국 시민이 닥칠 문제는 제가 보기엔 TPP하고 사드예요. 한국은 이미 합의협定맺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전략에 바로 첫 번째 이 단추를 끼워준 건데 이거야말로 이제 이 대중봉쇄망이잖아요. 뭐 명확하게 이미 조셉 나이가 2007년에 얘기를 한 게 FTA하고 군사동맹이었으니까 그게 지금 사드하고 TPP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반대하는 거하고 이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한일 뭐 이런 어떤 시민들이 같이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가는 게 유일한 길이죠.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는 민족주의고 이 국민들도 민족주의가 팍 하면 그러면 이게 깨지는 게 또 하나는 이제 국제협정이에요. 국제협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건 무시무시한 거고 이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고 야 저걸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더 강화되기 전에 그걸 갖다가 막는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이제 뭐 해방 70주년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뭐 안보 관련 법제가 통과된 이런 시점에서 이 동북아에 있어서 새로운 그 뭐 평화 질서의 형성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진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우리가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 질서와 관련된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이 어떤 비핵화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남한 등의 어떤 외부 세계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다음에 북과 일본이 이제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북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동북아 관련 국가들이 이제 평화 포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남북 간에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처음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합의하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좀 부활시키고 다시 리딩을 다시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해방 70주년 어떤 동북아 질서에서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일본의 위험한 질주가 오늘 주제인데 그 위험한 질주가 굉장히 이제 아시아 시민들에게는 위협적이고 저는 그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그 이야기 못했는데 사실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상황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또는 중국 일본의 그런 영토 분쟁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막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군함들끼리 막 대치도 하고 거기서도 뭔가 발생할까 봐 가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 어쨌든 아시아권에서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어도 국지전 정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막으려면 어쨌든 우리는 남북화해로 한반도에 개입할 빌미를 주지 말고 한편은 아시아 6개 우리 육자회담 또는 몽골까지 해서 7개 나라 뭐 때로는 뭐 지금 그쪽에 베트남까지 끼어 있는데 뭐 영토 분쟁에 끊임없이 그쪽의 시민사회들이 그 각 나라의 집권층이나 또는 미국이나 중국이 위험한 짓을 못하도록 특히 일본이 위험한 짓을 못하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거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문제를 내부 정치에 이용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 가져야 되는 거. 저는 시민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평화에 대한 이런 게 또 오히려 그게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게 되면 기업들도
동아시아의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히려 사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군수하고 관련된 약간의 수요를 빼고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대치해서 여기가 굉장히 나빠지면 일본이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기업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에서 끌려오면 상당히 타격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해결 불가능해지고 이게 충돌이 되는데 직접 충돌하겠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럼 아니요. 그럼 대리전 국지전으로 만들어서 충돌시켜서 더욱더 그 대치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겠죠. 더 고약한 상황이네요. 자기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뻔하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라는 자가 미국 가갖고 막 큰 자라고 다니고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저도 애교를 잘 모르지만 그건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나 지금 상태가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짓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가 친일청산도 못했고 친일청산이 친미로 계속 이어져 있고 그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영화 암살을 막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분명히서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경 교수 우리가 이제 이 패전 70년, 원폭투하 70년, 이제 광복 70년인데 8.15 어떻게 행동할까요, 교수님? 글쎄 우선 일본 정부하고 지금 우리 일본하고 우리가 좀 상황이 좀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민사회 운동도 활발한데 왜 그런 폭주하는 정권을 허용했을까 하는 건데. 아베 정권이 이제 이런 전략이죠. 그 선거에서는 이제 안보 관련 법제나 군사 문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 국민이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보 관련 법제로 이제 폭주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뭐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박근혜가 떠오르는데요. 뭔가 좀 선거의 쟁점하고 선거 당선 이후에 그 정책이 이제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할 것인가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동북아에서 뭔가 좀 평화적인 미래 버전들을 좀 가져야 우리가 새로운 동북아 관계를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정은 협동조상도 계속 우리 행동하는 평화운동가신데. 뭐 아무튼 한국, 일본, 아시아 이렇게 NGO 교류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저는 그런 저 일본 가면 어르신들이 저보고 가와이 가와이 죄송합니다. 뭔 뜻이에요, 근데 가와이가? 귀엽다. 거기 가면 젊은 사람이 좋거든요. 베리 큐트.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세대 간의 새로운 세대가 보인다는 거지.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데, 근데 일본에서 이런 정치 지배 세력이 끊임없이 뭐 평화헌법 사문화시키려고 해왔지만 궁극적으로 평화헌법을 지켜왔던 거, 평화를 어쨌든 일본의 평화국가 브랜드를 지켰던 거는 시민의 힘이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그 버티지 않고, 그러니까 평화로 일본이나 나라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를 뿌리 깊게 그 사회에 그런 게 뿌리 깊게 내리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버틴 것도 궁극적으로도 한국도 지금 아까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이미 한국 정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좀 남중국해 거기서 역할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벌써. 그러니까 저희는 사드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이 계속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예전에는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자주냐 동맹이냐 이랬다면 지금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숙명론을 극복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의 몫이다. 한일연대는 엄청 더 많아져야 될 거고요. 뭐 제가 내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잠깐 소개하셨는데 그런 자리가 그런 프레임워크가 여러 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라 우리는 평화다. 세계 시민과 그렇죠. 세계 시민이다. 근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과 교류가 많이 늘어나 너무 좋은 게 저희 이제 반값 등록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한일 국제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꼭 디프리 때는 평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베를 반대한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시아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저희도 하다 보라 좀 맞습니다. 사실 반값 등록권의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 아시아 전쟁 안 나게 서로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피스 막 건배사를 해치면서 헤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등록부 문제 뭐 대부업체 이런 폭리 문제 이런 걸로 오셨던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런 흐름이 아시아에 퍼지면 좋겠다. 예, 교수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사실은 이제 뭐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그 한일 간의 어떤 뭐 시민사회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에 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뭐 지원이나 연대를 많이 해줬듯이 지금은 뭔가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고 연대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서 사회 운동도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은 것이 이제 일본을 보면 저렇게 시민사회가 넓게 확산돼 있는데 왜 정권을 컨트롤하지 못할까? 권력 감시를 저거밖에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 사회의 어떤 뭐 사회 운동의 문화적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 아베 정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퇴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뭐 당장 돌 던져가지고 그만두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제 아베 지지율이 50%를 넘었다가 지금 40%, 30%로 떨어졌는데 좀 2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연립 여당이 이제 붕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명당이나 이런 데서 이미 이제 좀 신중론으로 들어 있고 그래서 이런 40%, 30%에서 20% 떨어뜨리는데 이번 8.15를 전후한 뭐 한일 시민사회 연계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일본의 평화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응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뭐 현재 그 반의 안전보장 관련 법제 투쟁에 대해서 얼마나 연대해 주는가 이게 굉장히 큰 그 자산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일 평화연대를 가속화시키자. 정태 선생님, 칼 폴라니 선생님은 전쟁을 어떻게 봤나요? 우리 칼 폴라니 아시아 지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학자들이나 중국 학자들하고 할 건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권을 바꿔야 된다. 제가 아까 노무현 핫도야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베 정권, 박근혜 정권 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양쪽 다 경제를 약속하고 집권한 그러니까요. 정당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될 것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쪽은 패전 때문에 한쪽은 우리나라 6.25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게 우리 세대인데 저희는 뭐 약간 약하지만 어른들 세대인데 그게 전혀 없는 아이들 세대. 그러니까 제가 비서관일 때 어떻게든 한중이나 학생 교류를 대규모로 할 생각을 했었는데 못했지만 그때는 막 10만 명씩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적어도 시민사회 주도로 적어도 10,000명씩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가능하면 동아시아 대학교 같은 걸 세워서 뭐 한중일의 아세안 뭐 또 몽골 이런 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뭔가 미래를 모색하는 이런 것들도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래서 희망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 일본 청년들 분위기가 반미는 아니어도 비미는 있는 것 같아요. 비미 꼭 뭐 예를 들면 미국을 꼭 숭상해야 되냐 또는 미국을 완전 극렬히 반대하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평화적 상상이라든지 아시아를 상상할 수 있는 토대는 있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는 그런 상상을 굉장히 어려운데 아시아의 세계라는 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세계의 평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한다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일은 적어도 한일의 지도자들은 또 이 기업들은 지나친 미국에 대한 이 편향이 너무 강해서 저기 이경규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또 진짜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근데 이제 막 꼭 굳이 하자면 일본 헌법은 이제 한 국가의 그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헌법이 저렇게 궁지에 것에 대해서 이제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남의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후에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은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아시아 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어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애착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할 수 없는 나라, 전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8.15 특집으로 이경규 교수님 모셔갖고 말씀 잘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정말 전쟁만큼은 한반도에서도 아시아에서 다시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또 반전 반핵을 위해서 아시아의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연대하자라는 평범하지만 강렬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참여연대 팟캐스트 8번째 팟캐스트 아주 행동하는 팟캐스트였지 않나. 평화를 위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행동합시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저기 절탑 위에 오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노래 만드는 윤영배입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마음이 가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통하는 어떤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서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2015년 함께 행동하고 싶은 단체에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하게 넓게 정의롭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